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곧 지천명이죠. 이제 중년의 중심에 선 나이에 저에게 좋은 일이 있어 자랑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들에게 하자니 좀 그렇고, 그렇다고 혼자 알고 있자니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복들이 찾아오다니 어안이 벙벙하고 실감이 안 나지만 감사하면서 좋더라고요. 물론 이 기쁨을 여기저기 나누고 싶어 그간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표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랑은 못해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친정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그래도 너가 잘하고 사니까 복이 들어온다 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크게 복을 받아 처음에 겁이 났습니다. 제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궁금하시죠? 이 복의 처음 시작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더듬어 보니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시집을 오기 전에 20년 전으로 올라가야겠네요. 그때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장으로 급하게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님과 어머님, 형님 내외분들께 인사를 하고 할머니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됐다. 곧 따라 나서실 분인데 괜히 얼굴 익혀 뭐하니? 라며 막아서시더라고요. 놀라서 네? 라고 되물으며 있는데 남편이 엄마 왜 그래? 할아버지 가시는 길에 편하지 않으시게 이리 와 라며 저를 할머니께 데려가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슬픔에 빠져 계시는 와중에도 단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이 양반이 보셨으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이렇게 고운 사람 인사를 나만 받아 미안하네 라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반면 어머님은 너무 드세고 심술 맞은 모습이라 남편과의 교제를 좀 걱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사람이 좋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 나니 당연하다는 듯 집안 모임에 저를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느낀 건 할머니는 항상 방에 계시고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마치 할머니가 안 계신 것처럼요. 간혹 화장실이라도 다니러 나오시면 아버님만 가셔서 할머니를 챙기시고 다시 방으로 모셔드리시고요. 식사도 꼭 따로 차려 방으로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너무 이상해 보였죠. 저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항상 조심조심 행동하시는 것도 마음이 쓰여 갈 때마다 할머니 선물을 따로 챙기고 간식거리도 좀 사가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면서 할머니가 어릴 때 나 많이 봐주셔서 난 할머니 좋아하는데 엄마가 좀 힘들어하셔서 다른 가족들은 엄마 눈치를 좀 봐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배포였는지 어머님 눈치를 보지도 않고 할머님께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런 저를 할머니는 갈 때마다 좋아해 주시고 반겨주셨습니다. 간식거리도 너무 맛나게 먹었어요. 내가 색시 덕에 호강이야. 고마워. 라며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받으셔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달가워하진 않으셨죠. 저놈의 노인네 그런 거 먹으면 살쪄서 움직일 때 손만 많이 가지. 뭐하러 그런 거를 사다 주니? 괜한 데 돈 쓰지 마라. 씀씀이가 해프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대놓고 불편해 하셨습니다. 형님은 그런 저를 보시며 웃으며 다가와 어지간하면 어머님 하라는 대로 해. 안 그럼 두고두고 힘들어.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라고 속삭이시더니 가시더라고요. 순간 이게 뭔가 싶어 당황스러웠는데 아버님이 할머니를 챙기시는 걸 보면 또 괜찮은가 싶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걱정도 많았죠.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드세서 시집살이 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지극정성으로 저를 설득했고 만나면서 한 번도 어긋나 싸운 적이 없었기에 믿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믿을 사람은 남편뿐이긴 했지만 2년여간 만나온 시간 동안 쌓은 정도 있었고 이만한 사람 없다 싶기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언니와 엄마, 외할머니랑 살다가 제가 24살이 되던 해에 암으로 투병하시던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20살 될 때 돌아가셨고요. 제가 26살쯤에는 언니도 가정을 이루어 혼자 사는 것도 지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인지라 할머니가 계실 때는 언제나 어리광을 부릴 수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엄마가 자궁암인 걸 알았고 병수발 드느라 정신이 없다가 언니까지 시집가고 혼자 4, 5년 지내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정도 많고 다정한 사람이라 믿어보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참 서럽더라고요. 그러다 한복을 맞추느라 할머니와 시부모님 모시고 한복점에 다녀와 시댁에 들렸는데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작은 주머니를 내미시며 이건 우리 한석이 색시목으로 내가 둔 거야. 이제 색시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어보니 금반지 한 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하자 손가락을 입에 대시며 쉿! 어머 말면 또 난리 나니까 조용히 집에 가서 끼워봐. 한석이 형들 색시들도 다 해줬어. 애기들 태어날 때마다 한 쌍씩 해뒀거든. 오래돼서 모양은 구식이어도 뒀다가 나중에 써.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방에서 오래 있자 어머님이 오시더니 왜 또? 나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내 며느리도 고생시킬라 그래? 나는 절대 어머니처럼 안 그럴 거야. 너도 나와라. 노인네 괜히 말 늘어진다. 라고 악을 쓰듯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앉으시고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서 어머니 오늘 고단하셨죠? 애들 보내고 쉬실까 봐요. 하시면서 앉으시더라고요. 저도 눈치가 보여 할머니께 할머니 저도 그만 가볼게요. 며칠 뒤에 또 올게요. 하면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을 흘기시며 괜히 맞춰주느라 애쓰지 마라. 저놈의 노인네 언제 또 돌변해서 사람 애먹일지 모른다. 오늘은 그만 가고 내일 예물 사러 갈 때나 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일었으면서 나 데려다주고 저녁 먹고 올게요. 식사하고 계세요. 가자. 라고 하면서 저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차에 타서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셨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 하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몰라. 나는 할머니랑 방도 오래 쓰고 그래서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엄마 시집 와서 처음에 좀 힘드셨나 봐. 그냥 내 기억엔 계속 저랬지. 형들도 별말 없는 거 보면 그랬나 보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받은 주머니를 보여주며 할머니가 자기 태어났을 때 사두신 거라고 주시더라. 형님들도 다 주셨다던데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시집살이를 시키셨을까? 라고 했죠. 주머니를 가만히 보던 남자친구는 울컥했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가지고 있어 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별말 없더니 그냥 엄마랑 부딪히지만 말고 할머니한테 지금처럼만 해줘. 우리 할머니가 좋은 분인데 엄마랑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는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점심 무렵 어머니를 만나 백화점에 가 저는 다이아를 맞추고 남자친구는 시계를 맞추고 커플링을 하는데 어머님이 아유 나는 결혼할 때 다이아가 뭐니? 금가락지도 하나짜리 새 돈 겨우 받고 결혼했다. 너희 할머니가 욕심이 많아서 그것도 겨우 해주더라. 그거에 비하면 나는 다이아도 해주고 좋은 시어머니 아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시집 오시면서 예단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여쭈어 보았더니 당황하시면서
나는 친정이 어려워서 대신 바로 시댁에 들어와 여태 시집살이 하고 살지 않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혼수도 다 했고 예단으로 어머니 백, 아버님 정장, 한복, 형님들 꾸민비 다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금가락지 새 돈이나 받으신 거니 덜 받으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눈치를 보던 남자친구가 저를 꾹 누르기에 어머님, 아버님 나오시라고 해서 식사할까요? 아니면 포장해서 가져가서 먹을까요? 라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인상을 쓰셨지만 여기 백화점에 냉면 맛있어. 거기서 먹자. 아버지 식사는 해놓고 나왔어. 라면서 앞장서시더라고요. 결혼식은 정신없이 치르고 가족 사진을 찍는데 어머님이 할머니가 천천히 움직이시자 에휴, 그냥 우리끼리 찍자. 언제 기다리니? 손님들도 많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해 얼른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사진을 찍는데도 아주 그냥 일평생을 걸리적거려 라며 꿍얼거리시는 시어머니의 말을 가족 그 누구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걸려 속상했습니다. 저한테 하신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날에 그렇게 독을 뿜으며 독서를 하는 시어머니가 밉더라고요. 어찌저찌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언니가 마련해준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할머니는 방에 계시고 다른 가족들만 거실에 계시더라고요. 조카들도 할머님은 아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무슨 오기였는지 남편 손을 이끌고 할머니 방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절 받으세요. 어른이신데 제일 먼저 절 받으셔야죠. 라는 절 보며 할머니도 남편도 놀라는 눈치였지만 제가 당연한 듯 행동하자 얼른 자리를 잡고 앉으셨고 절을 했습니다. 패백 때도 시부모님보다 늦게 절을 받으시는 게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저 미소만 띄우시면서 한쪽에 계시던 모습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시댁에 도착 전부터 결심을 하긴 했습니다. 할머니께 절을 올리고 거실로 나오자 모두들 저를 희한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며 어머님, 아버님도 앉으세요. 절 받으셔야죠.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환히 웃으시며 그래, 우리 막내 며느리 절 받아보자 하시면서 자리 잡고 앉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인상이 굳어지시긴 했지만 앉으셔서 그래, 앞으로 잘 살고 행복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려주시는 음식 먹고 정리를 하려 주방에 들어갔더니 작은 형님이 한동안 시댁에 오지마. 어머님 폭탄 떨어진다 라고 속삭이시더니 가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가족들이 시어머님 눈치를 보는 게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눈밖에 난 게 느껴지더라고요. 형님들 오시며 스카프며 계절마다 선물하시면서 너는 아직 내가 취향을 몰라서 못 샀어. 서운한 거 아니지? 라며 빼놓고 선물을 안 하시기도 하고 김장하자고 불러서 가보면 저만 부르셨더라고요. 그러길 몇 번 하시니 저도 더 오기가 나 집에 갈 때마다 할머님을 더 챙기고 할머니 방에서 수다 떨고 놀곤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한석이 색시가 할머니 재미나게 해줘서 고맙네 하면서 웃곤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웃으시는 얼굴이 좋기도 해서 기분 좋게 뒹굴거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도 전보다 할머니 방에 출입이 많아졌고 시아버님도 전보다 편하게 방에서 같이 웃는 시간이 길어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거실에서 큰 소리로 현석아, 여기 좀 나와서 좀 거들어라 라던가 현석이 아버지, 나와서 나 좀 봐요 라면서 대놓고 회방을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저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저를 보며 눈을 찡긋 하시기도 하고 형님들 몰래 용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고맙다고 속삭이듯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형님들도 처음엔 말도 붙이고 하시더니 나중엔 모른 척까지 하시는 지경이 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랑 말하는 것도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동서, 우리도 마음 불편하고 힘들어. 그런데 워낙 어머님이 할머님이랑 안 좋으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지. 할머님이 어머님을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셨대. 나이 들어 자꾸 그게 생각나서 저러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한 식구끼리 이렇게 지내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동서가 좀 어머니 눈치 좀 봐주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말씀 무슨 말이신 줄 알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라 그런지 그게 잘 안 돼요. 할머님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심하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그치, 동서가 봐도 그렇지. 나도 알지.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알지. 할머님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너무 불편해. 둘째 동서네랑 나랑 꼭 팥쥐 언니 된 것 같아서. 그렇다고 어머님이 그 문제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만 안 건드리면 조용하시니까 그냥 잠자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서도 좀 조심해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정말 죄송한데요. 벌써 할머님이랑 너무 가까워져서 갑자기 거리두기도 좀 그래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형님도 하시던 대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럼 동서가 나랑 둘째 동서네랑 이해 좀 해줘. 나도 이런 전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요즘 둘째 동서랑 나한테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동서 좀 잡으라고 이야기하셔서 전화한 거야. 알았어. 라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형님과 작은 형님이 시달리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냥 지나칠 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뜻대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실래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고 했더니 쌀쌀맞던 목소리가 한순간에 바뀌면서 그래? 뭐 맛있는 거 했니? 몇 시에 올래? 라고 하셔서 약속을 잡고 시댁 앞으로 가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도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식사를 다 하고 상을 물리고 과일을 내어드리면서 어머님, 제가 할머니 챙기는 게 싫으세요? 라고 여쭈어 보았죠. 그러자 갑자기 얼굴이 굳으시더니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어. 내가 못되고 이상한 사람 같지? 너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더 싫은 건 그 노인네가 모르는 척하고 너한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야. 라고 짜증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가 거들 필요도 없이 본인 시집살이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추운데 자신만 빨래를 시켰고 애 낳고 젖 물리느라 잠도 못 자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았고 일 좀 한다고 자기를 밥순이 취급하면서 끼니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잔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하셨어요? 하고 물으니 그래, 포목점 하면서 한복도 짓고 했잖니. 그거 일 많다고 집안일을 온통 나한테 미루고 부려먹더라. 라고 하시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당연히 돈을 버시느라 바깥일이 많으시면 집안일은 다른 일이 없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게 당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 진짜요? 저도 아범한테 집안일 좀 도우라고 해야겠어요. 밥도 좀 하고 나중에 할머님처럼 구박받기 싫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 한석이는 나가서 돈 버는데 무슨 집안일이야. 너희 할머니가 나 없이 시집왔다고 부려먹어서 그런 거지. 그거랑 같니? 그때는 다 어려웠을 때라 우리 친정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 나중에 친정에 돈 빌려준 것도 꼭 다 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런 서러운 게 쌓여서 한이 돼서 그런 거야. 라며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전혀 공감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는지 눈물을 뚝 그치시더니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다들 나 고생했다고 하는데 라며 답답해 하시기에 네 어머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버님, 할머님 나가서 일하시면 어머님이 집안일 하시는 게 당연한데 그게 왜 시집살이에요? 그리고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죠. 그리고 혼수도 없이 결혼하셨는데 할머니가 반지는 해주셨다면서요. 어머니도 제가 일일이 따지고 더 못 받았다고 화내고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어머니도 그만 마음 푸시고 할머니랑 잘 지내보세요. 라며 최대한 웃으며 애교를 듬뿍 담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너 이런 얘기 하려고 나 불렀니? 난 또 너가 그동안 죄송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할 줄 알고 왔다. 됐다. 나 갈란다. 아주 CM를 가르쳐라 가르쳐. 라며 가방을 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모셔다 드리겠다는 저를 뿌리치시고 기어코 택시를 불러 타고 가시더라고요. 야근으로 늦는다던 남편은 전화를 하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했기에 이 난리야? 나 지금 야근하던 거 접고 엄마 집으로 가는 중이야. 라고 하기에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받은 시집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좀 푸시라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거기가 왜 엄마 집이야? 아버지랑 할머니가 사신 거라며? 일단 알았어. 다녀와서 얘기해.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정도 뒤에 지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엄마 얘기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더만 좀 맞춰드리지. 물론 할머니 힘드신 거 나도 아는데 엄마 저러시는데 라고 하기에 그럼 당신도 이제부터 집에 와서 애들 재우고 밤에 일어나서 애들 돌보고 빨래며 밥이며 다 해먹고 다녀. 어머님은 할머니가 일하시면서 그런 거 시키셨다고 시집살이라더라. 세탁기 없어서 찬물에 빨래하신 것도 할머니 탓인 거야? 외갓집이 돈 빌려갔으면 갚는 게 당연한 거잖아. 도대체 왜들 어머니한테 다 맞춰?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해지셔서 할머니 힘들게 하시는 거잖아. 라고 쏴 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좀 당황한 듯 하더니 엄마가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여태 할머니 그렇게 힘들게 한 거라고? 진짜?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보다 더 할머니 챙길 예정이야. 당신도 그래줘. 어머님 저러시는 거 나는 못 보겠어. 나중에 우리 애들이 그런 거 보고 배울까봐 걱정돼. 라고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시어머니도 시아버님도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할머님은 나이가 드실수록 유하시고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시아버님도 그 얼굴을 닮아 보기 좋게 나이 드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살도 더 찌시고 심통맞은 얼굴로 나이가 드셨지만요. 형님들도 나이가 드셨고 조카들도 자랐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바뀔 줄 몰랐습니다. 매번 저와 남편, 우리 아이들만 할머니께 가서 인사도 하고 수다 떨고 했습니다. 그러다 일할 때면 어색하게 모여 일을 했죠.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더 예뻐라 하셨고 시어머님은 형님들을 예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님들은 불편해 하셨습니다. 아주버님들도 불편해 하시긴 했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할머님께는 문 앞에서 인사만 하실 뿐이었죠. 아무래도 경제권을 시어머님이 갖고 계셨기에 그런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4년 전쯤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던 시아버님이 폐암을 선고받으셨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시던 분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진행되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온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버님은 치료를 진행하시면서도 사시는 집만 빼고는 재산을 정리해 4등분을 하셨습니다. 삼형제와 어머님 명의로 나누셨더라고요. 그중 저희 몫으로 주신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생활비 하셔야 한다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희는 유산을 챙기지도 못했죠. 그때서야 왜 다른 형제들이 할머니를 모른 척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돈 안 받고 만다 생각하고 그냥 뒀습니다. 다른 데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방문 밖으로 넘는 것을 할머니를 뵙고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실까봐 시아버님이 숨기다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아니고 왜 너가 그런 병에 걸리냐? 내 아들, 귀한 내 아들, 너가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려? 라면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께 시아버님은, 어머니, 건강하게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얼른 가서 치료받고 맛난 거 사가지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런 건 금방 나아요. 라며 큰 절을 올리시더니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개월의 치료 끝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도 시어머니께 어머님을 부탁해요. 라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님과 할머니가 곁에 계시면서 부둥켜 안고 우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는 좀 두 분이 편하게 지내시겠구나. 좀 더 빨리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시어머님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할머님에 대한 폭언이 전보다 심해지셨습니다. 전에는 작게 그러시던 말들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아유, 저놈의 노인네 기력도 좋아. 나보다도 오래 살 거다. 아들 등에 업고 그렇게 기세 등등 하더니 이제 아들도 없는데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삼시세끼를 빼먹질 않는다. 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화도 나고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할머니 그냥 우리가 모시자. 방 더 많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잖아. 했더니,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큰 집으로 이사를 가? 하더군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제 증권 계좌를 보여주며, 형부가 확실하다 그래서 투자했는데 이렇게 됐어. 이거 팔아서 이사 가자. 3억 정도 되니까 지금 이 집 팔고 보태면 큰 집 가지.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부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정보를 간간히 저에게 알려주고는 했는데 본인은 다른 데 투자한 돈을 뺄 수가 없다며 추천하더라고요. 저라도 투자해서 돈 벌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야금야금 오른 것이 3억 정도 돼서 안 그래도 빼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할머님을 보니 더 서둘러야겠더라고요. 90살이 다 되어가시는 할머니를 그렇게 사시게 둘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알아보고 이사 결정하느라 정신없다 2주 정도 틈을 두고 시댁에 갔습니다. 가서 할머니 모셔가겠다 이야기를 하려고 간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만 웃으면서 저희를 맞으시고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아, 저기 가셨어. 하기에 노인정 가셨어요? 내가 가서 모시고 올까? 라며 남편이 나서자 아니, 요양원 가셨어. 거기 노인들도 많고 오히려 의지되고 좋지 뭐. 요즘은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와서 다들 나보다 더 잘해줘. 라면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그렇다고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냈어? 아니 멀쩡하신 양반을 왜 병원에 보내? 어디 병원이야? 우리가 모실 거야. 안 그래도 우리 할머니 모시려고 이사 가기로 했어. 병원 어디야? 라고 막 성화를 부리니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노인네를 왜 너희가 맡아? 야, 그럴 정신에 나나 모셔. 나 이제 혼자잖아. 너희 형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가 난리야? 라고 방방 뜨시더라고요. 저희만 모르게 형님들과 아주버님들도 같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거였습니다. 게다가 무이탁 노인들이 나가는 그런 무료 시설에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큰형님께 전화를 해서 형님, 할머님 모신 병원이 어디예요? 저희가 모시려고요. 안 그래도 저희 이번에 이사하면서 모시겠다고 말씀드리러 갔는데 안 계시네요. 라고 했더니 동서, 그만 잊고 우리 좀 둥글게 살자. 오피스텔 뺏기고도 모르겠어? 그만해. 할머니도 좋다고 하셨어. 라는데 화가 더 나더라고요. 형님, 나중에 민철이가 형님 그렇게 모셔도 좋으세요? 전 싫을 것 같아요.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할머님이 거기가 좋으시겠어요? 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 계신 곳만 알려주세요. 제가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갈게요. 라며 화를 냈더니 그제야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할머니는 정정하신데도 침대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수업, 놀이치료 이런 건 아주 잠깐이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족 증명서 보여드리고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직 이사 날짜까지는 좀 남았지만 거기서 한시라도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시어머니가 이해도 안 가고 어이도 없고요. 할머니는 처음에 병원이 좋아. 밥도 잘 나오고 운동도 하고 괜찮아. 그냥 가. 라고 하셨지만 제가 울면서 이야기하자 울지 마라. 고운 얼굴 망가진다. 고맙다. 고마워. 라면서 따라 나서시더라고요. 남편은 형들과 시어머니께 전화해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더니 할머니 품에 안겨 어린애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할머니는 한석이는 어릴 적에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울더라. 다 커서 장가 가서도 애기네.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힘들지. 그런데 노인네가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그럴 수 있어. 형들이랑 엄마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너희 엄마가 그래도 시집와서 고생이 많았어. 그러면서도 너희 삼형제 잘 키워줬고 돈도 어설프게 쓰지 않아서 집도 사고 너희 물려줄 것도 만들고 했더라. 힘들게 살아서 한이 많아 그런 거야. 이해해. 라면서 제 손을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유하시고 정정하신 분을 그렇게 눈앞에서 치워버릴 듯 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형님들, 아주버니들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요양원 가실 수 있죠. 하지만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케어가 불가능해 보내드리는 것과 내가 싫고 귀찮다고 떠넘기듯이 보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아직 화장실도 잘 가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고 지혜도 훌륭하신 어른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요양원에 버려지듯 계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일주일 뒤쯤 아주버님 두 분이 오셔서 한참을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죄송하다고 하고는 가셨습니다. 매번 그냥 모른 척만 하시던 분들이라 의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시면서 재수씨, 우리가 미안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유산 물려받는다고 우리가 사람으로 못 살았네요. 큰 결심인 거 알아요. 고마워요.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더니 가시더라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가시니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께 그렇게 해주신 것도 좋았고요. 형님들도 차례로 전화하셔서 미안하다 하시더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안 봐도 훤하죠. 그렇게 이사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어른들이 집단 감염으로 힘들어지시고 사망자가 많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할머니를 빨리 모셔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께 한문을 배우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할머니가 계신 게 좋았습니다. 그만큼 유하시고 정감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할머니 코로나로 외출도 껄끄러워지고 남편도 재택근무하고 아이들도 원격 수업을 하며 온 가족이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답답하실까봐 마스크 꽁꽁 하고 아파트 주변을 돌며 걷기만 겨우 했죠. 연락도 없이 지내시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받기 싫었지만 더 시끄러워질까 받았습니다. 너는 이사했다면서 어떻게 와보라는 말이 없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니? 시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있는데 굶는지 어쩌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도 계시고 아주머님들이랑 조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난리라
할머니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코로나 걸리시면 큰일이잖아요. 라고 했더니, 야, 한석이 엄마는 나야. 그 노인네가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애지중지야? 너 진짜 그러다 오피스텔 못 돌려받아? 하시기에, 어머니, 저 그렇게 돈 보고 부모님 모시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남편 말로는 어릴 때 할머니 품에서 자고 그랬다던데 왜 해준 게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하여간 너는 한마디를 안 진다. 그래, 너 잘났다. 아주 착하고 훌륭하다. 그 훌륭한 며느리 밥 나도 좀 먹어봐야겠으니까 내일 저녁에 데리러 와. 라며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으시는데 낮잠 주무시는 줄 알았던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너희 시어머니야? 오라고 해라. 아무리 그래도 자식 사는 거 궁금하지. 나 때문에 그렇게 골 내지 마. 그러다 나 죽고 너희 시어머니 죽으면 또 후회가 남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 시어머니를 내일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서둘러 마트에 식자재 배달을 시키고 정신없이 준비했죠. 그렇게 모시고 온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보시다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시더니, 노인네 얼마나 산다고 잘도 꾸며줬다. 어머니 좋겠어. 손자 덕 봐서. 나는 아들 뺏겼어. 라며 눈을 흘기시는데도 할머니는, 그래, 잘 왔다. 가서 밥부터 먹어. 한석이 처가 어제부터 부지런히 준비했어.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웃음은커녕 방문 닫고 내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너그럽게 대하시는 할머님을 보며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성품이 어떻게 저렇게 좋으실까 싶어서요. 그런 성품을 시아버님이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시어머님의 저런 성품을 다 받아주고 사셨구나 싶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받은 복이라면 복이겠죠. 식사를 하시면서도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입맛이 없고 하시면서 깨작거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날 밤에 할머니 방에 자리 놔드리러 갔더니 조용히 밖을 살피시더니 저에게 서류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 꺼내봤더니 땅 문서더라고요. 놀라서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 이게 내가 예전에 누구 소개로 사놓은 땅인데 거기 땅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 1년에 한 번씩 땅값을 주는데 거기 안에 통장으로 들어와. 아가 해. 라며 제 손에 꼭 쥐어주시더라고요. 할머니, 내가 지금 이거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있는 줄 알고 할머니 모신다고 욕해요. 라며 거절하자, 이건 아무도 몰라. 돌아가신 너의 시아버지랑 나만 알아. 그 땅값 몇 년씩 모아서 전에 집 사는데도 보태고 너희 시아주버님들 가져간 그 오피스인가 호텔인가 그거도 사고 한 거야. 오래 모았거든. 근데 너희는 안 가져왔다며.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관리하기 힘들어. 너희 해. 라고 하시기에, 할머니, 그럼 관리만 도와드릴게요. 애들 아빠한테도 비밀로 하고 내가 할 일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 할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나는 아직 괜찮아요. 이런 거 있다고 나 열심히 안 살면 어떻게 해? 하면서 다시 넣어드렸습니다. 땅값이 얼마인지 땅이 얼마나 되는지 보지도 않았지만 마음은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잊고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쯤 땅을 매입하겠다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골프장을 지을 건데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이 중심부지가 될 거라면서요. 그러더니 시중가에 3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서류 보고 따져보니 어림잡아 20억은 넘는 돈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얼른 팔아서 너 해라. 내가 그 돈 다 너 주마.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왜 날 줘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하자, 나 그럼 다시 요양원 갈란다. 이렇게 욕심이 없어서 어쩔래? 나 괜히 피해주는 것 같아 싫어. 라며 으름장을 놓으시면서 돈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모시고 가 사인 받고 돈 입금 확인하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할머니 명의의 통장에 돈이니 온전히 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할머니가 어디서 보신 건지 변호사에게 가서 저한테 다 주신다고 유언장을 쓰자고 하셔서 그것까지 했습니다. 어디 이야기할 데는 없고 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잘했다. 고마우신 분이시다. 너희 시어머니랑 형제들은 알면 배 아파 돌아가시겠다. 라며 웃더라고요.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아직 돈 궁하지도 않고 할머님도 정정하셔서 또 잊고 지내겠지만 노후 생각하면 든든하긴 하네요.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사람이 입속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돈이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도 제가 괜한 욕심에 많이 넣었다가 깎아먹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돈으로 모셨다면 제가 요양병원 더 좋은 곳으로 모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진심을 다했기에 이런 복이 따라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살다 죽겠지만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시면 그게 다 복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잠깐 어렵다고 나쁜 마음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 복의 기운 팍팍 날려드릴게요. 할머니와 저희 가족 오순도순 오래 지내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자랑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